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강혜경 씨가 공익 제보자로서 스픽스에 나와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번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또 저희들이 특별 편성으로 정말로 대한민국 검찰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오신 두 분은 조성은 미래통합당 부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치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 공동 제자로 하신 우리 전혁수 기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두 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시 후에 인터뷰 과정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검찰 고발 사주의 핵심 인물 손준성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 안에서 검찰의 속성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제 강혜경 씨의 진실 폭로를 보면서, 자, 고발사주 폭로도 똑같이 공익제보자로서 우리 조성은 작가가 했습니다. 네. 보시고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정말 그게 제가 뭐 책에도 썼지만 인생을 거는 느낌이거든요. 네. 네, 이거는 또 특히나 저는 그 대선 과정에서 이제 휘말리는 그런 어떤 폭풍 같다면 지금은 이제 현직 대통령의 어떤 그거에 맞서는 그 심정도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경우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공익적으로 이것을 밝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조직 안에서 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서는 것, 어떤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사실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오래 몸담지 않았던 조직이어서 이제 단순히 제가 어떤 정당의 배반자, 폭로자라고 이제 낙인 찍히는 것보다 더 큰 공익이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도 했고, 또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최주 보도 기자셨죠. 네. 굉장히 저를 잘 설득을 해주셨고, 그 커다란 공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우리 강혜경 보좌관이 예. 네, 연구소에서도 있었고 하니까 그 정당 안에서 굉장히 오래 몸담고 계셨던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인간적인 뭐 모멸감과 뭔가 배신감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들 부정당하는 느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막 심정적으로 거의 뭐 살이 아플 정도로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런 그냥 가늠을 해봅니다. 네,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재 기자 또 연락이 많이 오지만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이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오늘 겪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자,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강희경 씨 이야기로 출발하지만, 자, 저런 정도 사건이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자, 탄핵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 수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수사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수사를 하는데 이걸 이제 무혐의를 두는 수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잡아 넣는 방향으로 수사를 할 것이냐, 이건 뭐 저희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에 조금 첨언드리면, 그 공익신고자가 이제 어쨌든 간에 기자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기자가 굉장히 좀 많은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네. 배려를 이제 다른 기자분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현실적으로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배려를 뭐 해주자는 당인은 이제 인정을 하고, 근데 검찰에서 조금 전에 이제 수사를 할지 말지 우리가 질문을 하면, 자, 선택적으로 결정한다. 이것은 제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고 제가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검찰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압수물을 다 분석해서 네.
놓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동시에 들고 있는 게 좀 굉장히 좀 네, 강력한 힘이죠. 제가 조금 더 첨언하자면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선거 개입 사건을 이제 무혐의를 네. 하는 공범 사건 무혐의를 하는 과정을 저는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손준성 피고인의 공범으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첩된 김웅에 대해서 네. 무혐의 처분을 하는 그 모든 수사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참 그 검찰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단어가 있죠. 근데 이게 특히나 저희 책 제목인 그 정치 검사들의 의지가 왜곡됐을 때는 참 이 수사를 안 할 힘이 더 크다라는 것에 저는 늘 이제 회의감을 되게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공익 신고를 해도 수사하지 않을 거야. 네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라는 이거를 우리 새로운 공익 신고자인 이 강혜경 씨가 또 보지 않았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가 있고 그 안에 뭐 정치 파트도 있고 경제 파트도 있고 그리고 일반 이제 사회 파트도 있는 것이고 형사 사건 이렇게 맞는 검사가 있는데 자 보시기에는 유독 정치 검사만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범죄자를 만들고 또는 어떤 사건을 덮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검찰 조직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까? 그 대장이라고 하죠. 네. 그 대장이 때로는 어떤 검찰총장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지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건을 총괄하는 어떤 그 부장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구에게 보이고 싶은가 그것에 되게 좌우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그 뭐 자신이 모시고 있는 상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는 거고. 자,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정치 현장에서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기도 하고 덮기도 하는 걸 많이 봐왔던.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제목이 폭력배보다 더한 검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데 폭력배라는 아까 말을 하니까 차라리 땡땡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자, 약간 그러면은 비속어죠. 네. 예. 그러면 이번 이 사건 강혜경 씨 폭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하는 척만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김건희 씨의 그 디올백 사건도 네. 법률과 양심을 운운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물론 누군가를 저는 너무 보이는 게 우리 강혜경 우리 그 공익신고자 예. 이분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자기가 직접 개입된 혹은 실행했던 이 공범으로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에서도 이렇게 강렬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을 그냥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도 자기가 그래서 아까 저 폭력배보다 더한 검찰 어떻게 예. 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힘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뭉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시기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에 좀 걱정이 되는 게 다른 얘기긴 한데 공익신고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비율이 지금 굉장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낮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공익신고를 제대로 인정이나 해줄지 저는 그것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이제 공익신고는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국회 국정감사장에 이제 직접 나가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겠다. 아예 자신의 신문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네,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는 공익신고 얘기 좀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저희는 공익신고한 방식이 좀 네. 달랐어요. 아.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날 어디다가 공익신고를 해야 될까? 저도 사실 권익위에 가면 이게 너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보도가 나가면 엄청난 속도로 휘말릴 텐데 권익위 가서 이거 언제 뭐 또 그 예민한 증거가 막 어디로 떠돌지도 모르고 해서 제가 사실 굉장히 걱정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익신고 관련 법안을 다 이제 법 조항을 찾아보면서 거기 보면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 역시도 공익신고의 대상 기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또 기관의 감찰기관 이런 감찰기관 또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의 어떤 그 인정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대검찰청의 감찰부에다가 공익신고를 직접 한 거죠. 아,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대검찰청 당시 감찰부장이셨던 한동수 부장님이 그 증거를 이제 확보를 하시고 공익신고를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조금만 더 느렸거나 그랬으면은 아마 증거 자체에 되게 오염이 많았을 텐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잘 살펴보시고 어느 것이 그 증거에 오염되지 않게 가장 유리한 증거와 이제 공익신고를 하시는 분의 안전에 가장 이제 유리한가 그거를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강희경 씨가 지금 보고 있다면 공익신고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네. 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외에도 아니라 많습니다. 많이 있다. 네. 이 부분은 조성은 작가, 조성은 부위원장의 얘기를 잘 듣고 필요하면 저희들께 네.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연결해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물론 두 분께서 지금 제 옆으로 나오고 있는 정치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 그 책의 내용도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읽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두 분 모셨는데 네. 방송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실제로 지금 손준성 그 당시에 차장 검사였죠. 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지금 대표와 최측근에서 네. 함께 움직였던 일종의 패밀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을 바꾸고 또 행동을 달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좀 먼저 조성은 작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마 이제 소송을 수행하는 이 과정을 우리 기자님이잖아요. 우리 네. 공저자지만 이제 기자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이제 제가 이제 증인으로서 보는 시선이 조금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실 이번 2심 선고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선고라고 하는 하루 전날 갑자기 선고 취소가 됐어요. 자, 2심 선고가 언제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까? 자, 손준성 검사장은 현재 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유죄를 받았고 유죄를 항소심에서 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제 재판을 쭉 했고 저는 1심, 2심 증인도 다녀왔는데 그 2심 원래 선고가 9월 6일이었던 9월 것 같아요. 6일로 이제 그 예정이 됐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이제 재판부에서 선고 취소를 하고 갑자기 변론 제기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뭔가 제출을 했겠네요. 그러면 변론 재개를 한다면 뭔가 변론 재개를 하는 것도 중대한 어떤 그 이 사안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없으면은 사실 그렇게 선고 취소를 하지 않거든요.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우리 변론 취지가 이제 계속 그 자기가 제3자 손준성이 김홍에게 보낸 그 중간에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럼 자기는 무죄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제3자의 가능성을 그 전에는 그냥 제3자 타령을 하다가 자기가 검찰총장한테 보고했을 수도 있고 차장검사한테 대검 차장검사한테 보고했을 수도 있고 제3자가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인을 보내는 것 같다. 사인을 보낸 것 같다. 네. 자, 이제 가장 취재를 많이 했던 정 기자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요 대목에서는. 이게 이제 정확한 워딩은 이제 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꺼내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그날 마지막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결심 공판을 다시 했거든요. 근데 그날 쟁점이 총 3가지였어요. 근데 한 가지는 뭐 증거력 관련된 거라 저희랑 상관은 없고, 네, 2가지였는데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거, 하나는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던 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있다는 거를 양쪽을 다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제3자 부분만 자기네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을 하면 이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무상 비밀 누설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간 것 자체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위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2명. 그건 대검 총장과 대검 차장이다라는 거를 거기서 말을 한 거예요. 해서 판사님이 물어봅니다. 뭘로 보고했냐고 평소에 텔레그램으로 보고했냐 하니까 뭐 일상적인 건 뭐 텔레그램으로도 보고하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판사님도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문서 이런 건 어떻게 했냐 이런 것도 뭐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리고 고발장을 쓰는 거는 공무상 비밀누설은 이제 공무상 만들어낸 이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발장 자체가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라는 얘기하니까 우리 업무에 없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를 종합을 하면 만약에 총장이 업무에 없는 걸 시켰다. 이건 직권남용이죠. 네. 이제 그거를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한 건데 내가 지금 억울하게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인으로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제3자가 있긴 한데 손준성 당시에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한테 보내잖아요, 고발장을. 네. 그렇죠. 자, 요것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네. 그 중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건 몰랐죠. 정거장이 있다거나 이런 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얘기한 것은 제3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렇죠. 그럼 본인이 전달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전달은 했는데 제3자의 지시에 의해서 전달을 했다? 본인 주장은 전달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네. 모든 디지털 증거가 손준성이 보낸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님도 물어보셨어요. 당신이 보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다시 3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계속 네. 하는 거죠. 아니, 엉뚱한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 네, 죄를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유리한 걸 하려면 제3자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제3자가 가공이 되었건 네. 실제 존재했건 그렇죠.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내가 이것을 다 져야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네. 것인데 네.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법학 전공하셨잖아요. 네. 자, 그럼 법원에서 판사가 인정은 합니까? 이 네. 부분은?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제3자의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은 저희는 손준성 보냄에서 김웅으로 와서 저는 바로 제가 받은 거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는 제3자가 없다는 전제로 또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찰청이 집단적으로 선거 개입 사건을 지르면 전체 사건의 공범이지 이 사람이 유죄 무죄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꾸 우리 김웅 의원은 전 의원은 이제 기억이 안 난다. 네. 나 딴 사람한테 받은 것 같은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난다. 딴 사람한테도 준 것 같은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난다. 계속 자기 그 지점을 되게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또 우리 그 손준성 피고인도 자기가 이제 하다 못해 이렇게 제3자한테 보내는 그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자신이 적법하게 3자한테 줄 수 있는 공간이 상사한테 보고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누가 대검찰청에서 하급 직원이 상사한테 보고를 하는 텔레그램으로 누가 보고를 합니까? 그렇게 네. 정식 보고라고 아무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기어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거기 그 고발장에 윤석열 이름도 있겠다. 윤석열은 다 공범인 거다. 그러면 판사가 야, 그 사람 누구냐 그러면 제3자라고 이렇게 불특정하지 말고 특정해서 제3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번 물어야 되고 두 번째 네, 본인이 그러면 직접 전달한 것은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지시를 받은 게 있겠네라고 우리가 거꾸로 질문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 사실은 그 2심 처음 시작할 때 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 사건은 이게 아니라 직권남용 사건 아닌가요? 라고 처음에 네. 물어보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니 그 1심에서 마지막 결심할 때 저는 이 1심 재판 취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손준성 검사님 쪽에서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의견서에 그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위에다 보고했을 가능성이 의견서에 들어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2심 판사님이 그거 왜 판단을 안 했냐 1심에서 그 의견서 누가 만든 거예요? 그때 손준성 쪽 변호인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손준성도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걸 변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마 그렇겠죠. 예. 근데 상의를 그걸 이제 재판정에서 말하면 기자들이 다 들으니까 네. 말은 안 하시고 이제 넣어가지고 했는데 판결에서 그냥 이제 유죄가 나오니까 근데 2심 판사님이 다시 보면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이 공소장대로라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직권남용 사건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자, 1심에서 그러면 1년을 선고받았으면 지금 항소심이 자, 선고가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항소심에서는 이게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뭐 뒤집혀진다는 이제 무죄? 아니면 오히려 실형을 직접 선고할 수도 있다? 사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재의 증명은 불가능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범이 3자 공범이 없다는 전제잖아요. 네. 그럼 그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공익신고를 하고 증거를 다 내놨기 때문에
둘이 공범이다 하고 공수처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개입이 있더라도 그 공범 관계는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계속 이제 3자의 가능성을 막 주장을 하시면서 3자가 있으면 혹시나 자기는 무죄 아니냐 계속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내지는 윤석열을 가공을 해서 계속 주장을 하니까 우리 재판부는 그거를 수용을 하게 돼서 무죄를 한다고 해도 그건 대법원에서 뒤집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만약에 수용해서 무죄를 하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시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바로. 수사 다시 해야죠.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요거 뭐 제가 뭐 재판을 함부로 예단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손준성 검사님한테 이게 불리한 재판은 아닌 것 같아요. 항소심은. 근데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꺼냈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 네. 재판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 보이지 않는 제3의 인물 또는 가상의 누군가를 지정해놓고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무죄다. 이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법이라는 것은 법리도 있지만 증거라는 게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특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하지도 않는데 무죄가 된다? 알고 보니까 그 가상의 인물이 윤석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게 성립하냐고요. 저도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이제 범죄자들 잡을 때 위에부터 다단계로 쭉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비어 있어도 이걸 이제 저희가 도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합치한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그럼 다 유죄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1심에서는 설사 직접 관계 아니라 3자가 있었더라도 도관에 불과하다 해서 유죄를 판결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2심 재판부가 좀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제3의 인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도 사실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1심 그 증인을 처음 나갔을 때 우리 손준성 피고인과 첫 대면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굉장히 좀 강렬한 장면이어서 이 책에도 그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손준성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저한테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이 자리에 우리 피고인석에 한 분만 계실 사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사실 그때 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이제 적시된 고발장이었기 때문에 다 공범으로 사실은 고발이 됐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직접 증거,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직접 증거가 있던 손준성 이제 검사만 이제 기소를 한 거죠. 나머지는 사실 봐주기를 했고요. 이제 그래서 특검이든 뭐든지 끝까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고발장이 있던 세 사람은 다 적절한 시기에 다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손준성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일단 빠졌고 네.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손준성밖에 없다. 네. 그런데 손준성이 지금 다른 이야기하면서 네. 자꾸 제3자가 누구한테 있을 수도 보고를 있다. 했다는 거죠. 보고를 했다. 이 말은 보고할 수도 있지 결국 않느냐, 뭐 이러면서. 한동훈, 윤석열이 보고 대상으로 직제상에 존재했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그때는 없었고요. 네. 네, 윤석열은 있었죠. 네. 직제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이제 네. 있었다. 근데 사실 그러면 네, 이제 또 손준성 검사님이 대검 총장이랑 차장을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지금 범죄정보기획관이죠. 여기가 이제 원래 차장 직속 기구가 맞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총장이랑 일하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자, 그러면은 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상상되는 인물을 손준성 검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거론을 하고 있느냐 또는 그런 뉘앙스를 주느냐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적법하게 자기가 보고를 했을 경우 네, 보고를 하면은 자기는 죄가 없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보고를 받는 사람은 이것을 불법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 지방의 저 말단 검사가 아니잖아요. 네,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 검사고 또 20, 30년에 달하는 이제 검사 생활을 했던 고위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이제 저는 이제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지시가 윤석열한테 내려왔어도 자기의 이 20, 30년 했던 검사의 직을 걸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했었어야죠. 네, 그러지 않고 열심히 만들어서 사진 다 찍어갖고 아침 6시 몇 분부터 이렇게 쭉 계속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지금 와가지고 1심 다 1년 7개월 끝나고 또 2심 재판 끝나고 끄트머리 와가지고 저 딴 사람한테 보고한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비겁한 것은 이제 지금 현재 행동이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의도는 뭐일 것 같아요? 떠넘기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판사가 이게서 착오를 해서 너 당신은 공무상 비밀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보고했으니까 죄가 없네라고 판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을 받기 판결을 위한 받기 겁니다. 위한 판결을 지금 받기 위한. 분위기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질문드렸듯이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누구에게 보고했느냐라는 것은 기성전 결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재판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가능성만 계속 얘기를 해요. 네. 네. 예,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 안 보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재판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저 부재가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지 않습니까?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는 굉장히 이 1년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검사들이 제가 법기술자라는 단어를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모면을 하자. 왜? 판결을 무죄 내지는 무혐의로 해놓고 나면 시간감이 잊을 거야. 나중에 그 사건이 회자가 돼도 그거 무혐의 산 사건이잖아. 그거 무죄 판결 난 사건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데 막 빵빵 터지고 있는 이때에 예. 판결이라도 그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받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그 약간 기술적인 그 영역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조직의 본질, 본성, 검찰의 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네. 손준성 검사장이 지금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거나 본인이 보고를 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조성은 작가가 전체 그림을 그려봤을 때 네. 누가 지시했습니까? 여기에서는 주장으로만 해주십시오. 누가 지시했습니까? 손준성 그 당시 차장에게. 네, 저는 주장보다 더 강력하게 제가 증인이었으니까요. 네. 그 고발장 안에는 윤석열과 윤석열 부인, 윤석열 측근 검사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손준성 이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일하게 누군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설령 한동훈 검사도 자기 상사의 부인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윤석열밖에 없습니다. 자, 고발장은 누가 쓴 것으로 추정합니까? 자, 문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도무지 검사 출신이 쓰기 어려운 정말로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사실 그 조잡스러워요. 조악하다 이렇게. 조악하고 예. 약간 좀 그 수준이 낮은 문장들로만 유치한, 예. 유치찬란하고 예. 굉장히 이게 설령 고위 검사가 썼을까 예. 하는 수준의 그런 이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정권을 하는 과정에도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그러면 고발장 수준과 비슷하다. 고발장 수준과 비슷한 비슷하지만 정권이 있다. 예. 그래서 손준성이 안 쓴 거 맞죠? 저는 그것도 퀘스천 마크죠. 퀘스천 마크. 네. 그러면 썼다면 누가 썼다고 추정합니까? 그러면 근데 그거는 그 고발장을 자세히 보시면 예. 그 조악하다고 하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주장을 하신 거고요. 네. 네. 그 저희가 취재할 때 이거를 본 법조인들은 이건 공소장인데 네. 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 고발장 정말 딱 고발장 이제 딱 스테디한 부분이 있고 네. 고발 이유가 있는데 네. 고발 이유만 비읍니다체예요.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그래서 네. 앞에 거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쓰여져 있고 음. 뒤에 거는 굉장히 무슨 뭐 어디 이상한 단체 사람들이 뭐 쓴 네. 것처럼 쓰여져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취재할 때는 다 이거는 검사의 솜씨다. 검사의 솜씨다. 예, 그렇게 다 얘기를 했고 실제로 1심 판결문에도 이거는 이제 뭐 고발장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얘기가 나와 네. 있습니다. 음.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럼 고발장은 누군가 썼는데 검사 출신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준은 매우 떨어진다. 네. 전달이 되어서 손준성 정책관을 통해서 네. 이제 김웅 의원에게 저에게, 넘어갔다. 저에게까지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해보니까 검찰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 재판이 정말로 무효 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다면서요. 네,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뭡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은 좀 거시기의 의미인 것 같고.
죽기 살기로. 네, 죽기 살기로.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재판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9월 달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했어요. 네. 네, 결혼을 하고 이제 해외 출장이 있었어요. 네. 그 같은 날 또. 같은 날 출국을 했어요. 공교롭게. 네. 그래서 같은 날 출국했는데 출국한 다음 날 김웅이 무혐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했는데 이미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기자들한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갖고 김웅이 이제 공범이라고 했는데 무혐의가 나와버렸으니까 이게 재판이 좀 불리해지잖아요.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당시에 김웅을 무혐의 칠 때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3자 개입 가능성. 요거에 대한 게 이제 그 중앙지검의 대검찰청의 포렌식 수사관이 이 제3자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김웅이 무혐의다라고 이제 불기소 이유서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수사관님이 나오셔가지고 중앙지검. 중앙지검인가? 그러죠. 그분이 증언을 하시다가 자기는 그런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서울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죠. 네. 보장 검사. 그러니까 이 면담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냐고 손준성 쪽에서 자기네가 유리한 증거인 줄 알고 막 증인한테 물어봤는데 그 수사관님이 저는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기소 이유서 근거가 깨져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공수처로 고발이 들어갔는데 공수처에서 그걸 수사 안 하고 잘 묵히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가 주로 이제 당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손준성이 했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정치 계속 하셔야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수사관이? 우리 부장검사님이. 예, 예. 검사가 직접. 네, 예. 저한테. 그래서 아니요. 저는 이거 증인만 해도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거 다 녹음이 진짜 됐어요. 정치 검사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녹취록들 7시간 30분 정도를 이제 거의 다 풀어서 여기 책에 썼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감찰부에 감찰이 돼서 공익신고자로 지위를 인정받고 그게 이제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되어서 재판 중인데 갑자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등장을 하더니 저한테 이 두 장짜리 이거 처분서를 보냈어요. 귀하가 이제 공익신고하는 사건은 비혐의 없다. 근데 손준성 이름도 없고요. 네. 뭔 사건인지도 없고요. 네. 그냥 네가 공익신고한 거 비협승으로 종결 처분됐다. 이렇게 왔어요. 야. 그러고는 그게 제가 근거가 뭐냐라고 하고 했더니 이제 그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정보공개 청구를 이제 그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그 비혐의가 없는데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 그 재판에서 1년 실형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처분의 근거를 대라라고 했더니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네. 자, 이런 장면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자, 비위 혐의가 없다. 두 줄 봤어요, 두 네. 줄. 그때 뭐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이제 아무래도 감찰은 시효가 있잖아요. 네. 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처분했다는 식으로 아마 해명을 검찰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연장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들었었고요. 사실 이제 그 조성은 씨가 얘기한 과정을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같이 겪었기 때문에 네. 전화가 와서 뭐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이런 그래서 네. 좀 안타깝게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을 안 믿어야 되는 거네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네. 목격한 장면은 굉장히 저는 부끄러운데 저를 조사하는 검사들 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거 이제 그 폴드입니다만 네. 이제 그 핸드폰을 열고 수사하셨어야죠. 제 이랬거든요. 네. 근데 아이폰을 탁 이렇게 세워두고 이렇게 그러면 그거 여는 방법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손정성 검사님. 예. 네. 그 우리 핸드폰 제가 6살짜리니까 그러면 조상은 씨 저한테 그 아이폰 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조롱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모르셔서 못 여셨구나 제가 이랬죠. 그것도 봐주기를 아예 작심하고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은 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참 그게 정말 말씀하셨듯이 조롱이잖아요. 네. 너가 어쩔 거야. 우리가 안 할 건데. 너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그렇죠.
근데 열심히 그거 한번 해봐. 그거 될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근데 저는 우리 아까 그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3년을 거의 매일 1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사건으로만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도 제가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맞아? 하고 막 엄청 따졌어요. 네. 그러니까 성은 씨 이 사건 잘 될 거야 하고 달래는데 내가 대검찰청이 저렇게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뭉개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하는 게 뭐야? 라고 하고 제가 막 엄청 막 엉뚱한데 화를 낸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이 사건하고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안타까운 건 저는 내가 하고 있는 가치가 뭐지? 법의 가치가 뭐지? 그 선거의 가치가 뭐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지 않으면 제가 그 버틸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고위검사잖아요. 그럼 저보다 그런 철학적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직책이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충격적이고 놀랍기도 하고. 너무 슬픈 일이죠. 그렇죠. 나라 전체를 보면 검사들이 저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자니까 난 돌아가서 그냥 기자 생활하면 되지. 굳이 이 문제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 인생 걸면서 정말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왜 기자로서 생각을 하게 됐나요? 사실은 뭐 여기 이제 언급된 검사님들 보면은 뭐 검사님이라고 꼭 해야 됩니까? 뭐 검사라고 하면 되지 뭐. 워낙 예의가 발라요. 제 얘기가 달라서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꽤 저랑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현직 검사 시절. 네. 검사 시절에 근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검언유착 의혹 같은 거 얘기 나왔을 때도 좀 기자랑 검사랑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한동훈에게 우호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검찰총장 끝나고 출마하려고 할 때도 저희 처음에 이거 취재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둘이 밥 먹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윤석열이 정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그래서 질문했어요. 제가 그랬죠. 아니 뭐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고발사주 사건이 이거를 안 된다고.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던 절대 하면 건데 안 된다 하면서. 그래서 약간 저는 이게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깨지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일선에 이제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고 인권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일선에 그런 검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그 위에 있는 뭐라 그럴까 뭐 특수검사들, 정치검사. 네, 정치검사들 저희 책처럼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되면 될수록 이번은 놔두면 안 되겠다. 이번 취재에서 알려야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고위직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고위직으로 가면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만 뽑아서 아예 정치 검사로 키우는 겁니까? 진료를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보면은 특수부에 한번 들어가면 특수부 검사들 특수부를 계속 다녀요. 네. 다니고 이제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일반 형사부만 다니는 거는 뭐 잘 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아마 측면이 있다 보니까 패거리 문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안도 있고 특수도 있고 이제 서로 견제가 됐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 이제 무너지면서 공안 검사들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했었잖아요. 하면서 이제 윤석열 검찰이 굉장히 뭐 힘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은 검찰 권력이 사유화되어서 특정인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작동하는 것. 이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매일 요즘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을 밝힐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발장대로 윤석열 정권을 잡으면 이 티저 사건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고발장에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뭐 이제 뭐 장모 사건 등등이 이제 정치 검사들 그다음에 이제 뭐 언론인들 탄압 수사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했는데 그때는 안 들으시다가 지금 네. 다들 저 꼴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2, 제3, 제4의 사건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조성은 작가가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놀라서 설마 윤석열이 그랬겠어? 설마 한동훈이 그랬겠어? 설마 조성은 너 잘 모르는 사람인데 에이, 네가 너보다는 윤석열 정권 교체해야 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의 중대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싸우는 방법은 기록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기록을 했고요. 저는 권력 사유화를 말씀하시니까 이 고발장을 이제 조성원 씨가 어쨌든 간에 저한테 줘서 고발장 내용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채널 A 사건 들어가 있지만 뭐 장모 얘기 뭐 부인 얘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그때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장모 문건이라는 문건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한 해명 문건 비슷한 제목의 문건들이 뭐 계속 막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문건이 막 나가요, 다른 데로. 그래서 그게 대변인한테 가서 나중에 보니까 기자한테 보여줬다고 하고 뭐 사실상 그러면 이게 검찰총장 로펌도 아니고 권력이 정말 사유화돼서 검찰권이 사유화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용된다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관행으로 다 통용이 그렇게 되는가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우리 그 한동수 감찰부장님께 제일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요. 제가 굉장히 이 검찰이 늘 해왔던 방법도 있지만 윤석열이 특징적인 것 때문에 이 검찰이 이렇게 왜곡된 것도 굉장히 심화되는 네.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다시 볼 수 없는 캐릭터들이잖아요. 네.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 부인으로서 김건희 같은 사람. 이 두 사람은 전무후무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이 사건 이제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고 이제 공수처가 발표하고 그 며칠 뒤에 정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5월 4일인가요? 그때 이제 기소한다고 발표를 하고 공수처에서 5월 9일 날 이 윤석열 정권이 출범을 했어요. 근데 이제 5월 17일 날부터 이제 저희 이 책의 장 이름이 승진과 영전인데요. 네. 이 고발 사주 관련해서 은폐에 관련한 이 모든 검사들이 승진을 합니다. 영전을 하고요. 손준성 그 피고인도 피고인이고 이러면서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도 저를 이제 그 무혐의 한다고 하고 허위 발표했던 사람도 지금 이제 뭐 박기동 여 등등 이제 그 대검에 다 이제 승진을 하셨고 부장으로 다 승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여쭈셨듯이 이 검사들이 왜 이렇게 정치 검사화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도 적었지만 70년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될 거다라고 네.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가 무너질 거예요. 검찰의 권위가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제 당장 이제 검찰청 없애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 검사와 이렇게 사유화된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너네들이 어떡할 거야라고 이제 보여주는 이상 국민들은 그런 검찰 우리 필요 없어 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번에 검사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야 우리 말 들으면 너네 승진시켜 줄 거야. 이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일입니다. 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따라 하더라도 승진이 안 되고 감옥 가는 것을 보여줘야 네. 이 관행이 끊긴다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검찰이 실제로 불편부당하게 무언가를 하지도 않고 정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타락한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데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로서도 좀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검사들이 좀 그런 게 좀 덜한 편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유독 이제 정치인이 끼는 사건, 네. 이제 뭐 특수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저희가 보다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죠. 훨씬 더 네. 심해졌다고도 보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또는 전후에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좀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이 검찰 권력하고 대통령 권력이 아무리 뭐 분리된다 말은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한 큐에 분리가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을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됩니까?
일단 뭐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뭐 기자 입장에서 제가 뭐 딱히 드릴 건 없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편부당 아까 말씀하셨던 예. 예, 그 수사는 본인들부터 먼저 일단 심리적인 것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소권하고 수사권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수사권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법률적으로는 많이 빼놨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다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법은 상위법이 이제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정상화를 일단은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개혁 방안 같은 거는 국회에서 좀 논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개혁 방안에 대한 이제 우리 조 작가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해체를 해버리자. 예. 저도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전국 검사들이 2,000명 정도가 됐는데 이 대장들이 각 지검장 대장들이 다 이제 그거 아시죠? 뭐 기생수나 아니면 요즘에 뭐 경성 크리처 뭐나 등등등 요즘 이렇게 물 같은 거 먹고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들은 목을 치고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인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남부지검으로 가랍니다. 중앙지검은 위험하대요. 그리고 대검찰청으로 오랍니다. 이게 뭐냐면 위에서 어디 갔다가 이 사건 빼고 여기 접수하고 이게 다 그들이 이 검찰 전체 조직을 농락을 할 수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대로 이제 선출직 권력까지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을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를 하고 이거는 사실은 정치 검사가 이제 대명사화 된 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네. 더 노골적으로 하더라도 네, 딱 얼굴에 철판 깔고 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이대로 가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법적 권한을 과잉 상태에서 네. 정말로 조직 또는 개인을 위해서 이제 네, 그래서 써버리지 않습니까? 한 번은 다 그 없앨 필요가 국회에서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논의만 해가지고 야 개혁해보자 너희들 자성하라 이런 것들이 먹히겠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법률적으로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꿔야 될 거고요. 근데 저는 뭐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그때 손준성 검사가 대구지검의 인권보호관이었나 고검이었나 그랬다가 이제 한동훈 장관 되고 그러니까 정부 출범하고 나서 서울고검의 송무부장으로 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옛날에 여기가 검사장 자리인데 그 온 다음에 그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법조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쓰더라고요. 재판을 받는 걸 배려했다라는 네. 내용이 기사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받으라. 얘네들은 왜 기사를 이렇게 쓰지?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게 눈치를 안 봐요. 네. 네. 나쁘게 얘기하면 막무가내고 정말로 권한을 잘못 준 국민들이 오히려 후회하지만 지금은 돌이킬 수도 없다. 이런 검찰 조직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정치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저 책이 어떤 내용인지 홍보를 해야 우리 정치검사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조성은 작가가 우리 PD가 정말 준비를 잘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김건희 한동훈을 위한 정치검찰의 변주곡 정치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이 피해자로 적시된 자, 사건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네. 저 혹시 PD님 분할 화면으로 책과 설명을 동시에 좀 볼 수 있으면 그렇게 띄워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작가가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예 말씀해 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시작점이자 이 정권의 종결되는 지점에서 반드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재조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저자였던 우리 전혁수 기자의 도움으로 이 사건이 오염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그나마 이까지 잘 끌어왔던 사건이지만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고발사주 재판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붕괴고 없애려고 했는지 그걸 제가 다 또 녹음하고 기록해가지고
그 모든 과정들을 좀 극적인 요소를 다 이제 살려서 열심히 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보자의 겪은 사실과 또 이제 취재 기자가 직접 겪은 이제 보도 사실과 이제 합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이 사건의 기록으로서 가치를 네. 좀 더 할 수 있게끔 열심히 같이 썼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이 난다면 그 종말의 서막은 정치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은 날을 보고 있으면 그 내용에 의해서 종말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자 공저자인 전혁수 기자가 이제 저 책을 왜 우리 국민들이 읽어야 하는지 설명을 좀 정말로 설득력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책을 좀 띄워주시죠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저희가 고발사주 사건에 이제 취재를 저는 한 입장인데, 그러니까 조성은 씨하고 저하고 서로 이제 취재하고 제보했던 과정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 담겼어요. 다 담기기도 했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진실들이 있는데 그 진실은 단순하게 이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채널A 사건,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님 관련된 사건,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사건을 어떻게 또 덮으려고 시도를 하는가, 그리고 그 용도로 그거에 대한 반박용으로 사용됐던 고발사주 사건, 또 그리고 이 사건들을 덮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했는지 이 사건에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연결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 책에 충실하게 담았기 때문에 이 정권의 원래 본질을 가장 뚜렷하게 집어넣은 책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이렇게 부드럽고 연약한 기자가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책을 썼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한데요. 여러분 제 옆에 지금 좀 띄워주시면 정치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 이 책 지금 2,600분이 지금 들어와서 동시 접속이면 스픽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요즘 제일 들어오고요. 핫한 곳에서 저는 영광입니다. 네. 특히 이제 조성은 작가에 대한 기대가 많을 거고 그렇죠. 전혁수 기자는 조성은 작가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일단 이 방송에서 2,600분이 보고 있다는 것은 네. 아마 오늘 밤새 저희들이 이걸 업로드하면 한 5만 명 정도 보실 텐데요. 제가 꼭 정치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 여러분들께 일독을 권하고요. 그리고 저도 분할화면에서 책 한번 띄워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 젊은 청년들입니다. 기자 출신의 전혁수 그리고 정말로 전도가 유망했던 정치 지망생 조성은 작가가 저 책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본질, 검찰 정권의 본질, 정치 검사의 본색에 대해서 낱낱이 밝힌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번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책을 팔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춘 남녀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저런 책을 내놓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진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것 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박수로서 저 책을 읽음으로써 정말로 이 젊은 남녀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지금 강력하게 정치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 추천해 드리고요. 곧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준성 검사장으로부터 공격받는 그 모습도 언젠가 항소심, 나오겠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기대해 기대하면서 원래 제가 내일 기사 쓰려고 그랬는데 예, 네. 기사 쓰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단독으로 말씀드리는 게 손준성 검사장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는가? 이렇게 하려는가? 역시 자기 살기 위해서 네. 아니면 정말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는 손준성 검사가 진실과 정의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분이 당당한 검사로 돌아오시길 바래요. 네. 그러면 조성은 작가가 이렇게 해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진실과 정의를 해주면 우리는 위하여 하면서 방송 끝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알겠습니다. 스픽스 애독자 여러분, 네. 애청자 여러분,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신데요. 좋아요, 구독은 저희들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100만 명 넘어섰습니다. 잊지 않고 좋은 방송으로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과 정의를 네. 그러면 진실과 정의를 외쳐주시면 우리는 위하여 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